무더운 여름, 끈적한 열대야가 찾아오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장르가 있죠. 바로 우리의 뼈를 시리게 만들어줄 공포영화입니다. 극장에서 데이트 코스로 연인과 함께 보러 가서 팝콘을 사방에 쏟고 오던 그런 기억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은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장르 영화 딥다이브라고 하긴 그렇고 추천 영상 콘텐츠입니다. 그 영광의 첫 번째 주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파고들수록 매력적인 어떤 호러 영화의 하위 장르 파운드 푸티지입니다. 첫 번째 타자로는 제 인생 호러 영화이자 이 파운드 푸티지 장르에서 가장 어떤 기념비적인 작품 중 하나인 파라노멀 액티비티를 단독으로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오렌 펠리 감독이 자신의 집에서 밤마다 들리던 정체불명의 소리와 미세하게 움직이는 물건들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한 작품입니다. 영화 제작 경험이 전무했던 그는 약 1만 5천 달러죠. 약 2천만 원을 헐리우드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초저예산으로 자신의 집에서 단 7일 만에 촬영을 마쳤습니다. 철저히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감독 본인이 각본, 연출, 촬영, 편집을 모두 맡았으며 이는 파운드 푸티지 장르가 가진 극강의 가성비를 보여준 사례로 기록되었죠. 주연을 맡은 케이티 피더스턴과 미카 슬롯은 당시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 배우들이었는데요. 출연료 역시 단돈 5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오렌 펠리 감독은 영화의 리얼리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배우들에게 상세한 대본을 주지 않고 그날그날의 상황과 감정선만 지시한 뒤에 100% 즉흥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영화 개봉 이후에도 관객들이 이들을 실제 인물로 믿게 하려고 한동안 다른 상업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출연시키지 않는 등 철저한 통제를 가했다고 합니다. 초기 편집본의 DVD를 받아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집에서 혼자 이 영화를 보다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중간에 재생을 멈췄고 그 DVD가 집안에 있는 것조차 섬뜩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밖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스필버그의 강력한 권유와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지원으로 후반 작업이 좀 보강되었는데요. 원래는 경찰의 지금의 악마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좀 다른 극장판 결말로 재촬영되었습니다. 개봉 직후 평단과 대중 모두에게서 블레어 위치 이후 등장한 가장 영리하고 무서운 호러 영화라는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피가 난무하는 고어신이나 값싼 점프스케어 없이 오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주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만으로 극강의 공포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죠. 초기에는 소규모 개봉으로 시작했으나 관객들의 폭발적인 입소문을 타고 상영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들고 찍는 핸드헬드 기법이 주를 이루던 기존 파운드 푸티지 장르에서 고정된 카메라, CCTV나 캠코더 거치라는 새로운 시점을 도입한 것이 아마 이 파라노멀 액티비티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나요?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기에 관객은 화면 구석에서 미세하게 문이 닫히거나 이불이 들썩이는 등 화면 내 아주 작은 변화를 스스로 찾아내야만 했었습니다. 이는 관객을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관찰자로 끌어들여서 극도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방식이죠. 영화는 철저하게 낮과 밤 뚜렷한 사이클을 반복하며 전개됩니다. 낮에는 주인공 커플이 상황을 분석하고 때로는 언쟁을 벌이며 일상적인 긴장감을 쌓아 올리다가 화면 우측 하단의 타임코드가 빨리 감기 되면서 밤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오는데요. 이럴 때마다 초자연적인 공포가 덮쳐옵니다. 이 타임코드 연출은 관객에게 이제 곧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어떤 파블로프의 개와 같은 조건 반사적인 어떤 공포감을 심어주는데요. 주인공들이 흉가나 버려진 병원 같은 외부의 위험한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안전하고 사적이어야 할 공간이 자신의 침실이 서서히 미지의 존재에게 잠식당하는 과정을 그렸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조금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탈출구가 집 밖이 아니라 집안 자체가 거대한 함정이 되어버리는 이 전복적인 설정은 홈 비디오 형식과 맞물려서 관객의 일상적인 공포를 극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파운드 푸티지의 근본인 블레어 위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내용 면에서는 평범한 교회 주택에서 벌어지는 초자연적인 어떤 폴더가이스트 현상을 다룬 토비 후퍼 감독의 1982년작 폴더가이스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BBC에서 방영되어서 영국 전역을 어떤 충격에 빠뜨렸던 그런 페이크 다큐멘터리 고스트 워치의 미장센도 차용을 했습니다. 1만 5천 달러로 제작된 이 파라노멀 액티비티는 전 세계적으로 무려 1억 9,300만원 달러의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는데요. 이는 투자 대비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영화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작품 중 하나로 꼽혔고 그렇게 마케팅 됐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페스트 호러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어서 호평을 많이 받았고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 최우수 데뷔작 후보에 오르는 등 상업적이고 비평적인 성과를 동시에 거머쥔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롱테이크와 정적 쇼트의 미학을 극한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카메라가 인위적으로 움직이거나 편집을 통해 공포를 주입하지 않는 방식이 가장 이 영화의 독특한 어떤 촬영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신 5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침실 전체를 비추는 단일 프레임 안에서 관객이 스스로 어떤 시각적 단서를 계속 찾아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죠. 그렇게 프레임 내 미장센의 변화가 점프 스퀘어를 대체하는 어떤 이 영화만의 문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헌티드 하우스, 그러니까 흉가 호러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오컬트와 이제 악마가 빙의하는 그런 포지션 장르입니다. 유령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노리는 어떤 악마가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보이지 않는 악의 존재가 사람에게 이제 깃들면서 물리법칙도 사실 파괴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많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 허구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긴 하지만 현실과 어떤 허구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이제 줄을 잘 타서 관객들에게 이제 사실적으로 비춰지도록 많이 촬영을 했고 그렇게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서 이제 비극은 초자연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남성 캐릭터인 미카의 오만함에서도 이제 비롯이 되죠. 이제 자기 집안에서 가장으로서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런 믿지만 카메라 촬영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이 상황을 조금씩 악화시키는 그런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어떤 영매의 도움도 거절하고 카메라 하나로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떠한 자신감 또는 뭐 오만함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이 극을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초자연적인 어떤 악령 앞에서 이런 인간의 어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좀 처참히 무너지는 그런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노멀 액티비티가 성공을 하고 나서 제이슨 블룸, 제작자 제이슨 블룸은 블룸하우스 프로덕션이라는 거대한 호러 제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파라노멀 액티비티가 총 7편의 시리즈물로 계속 확장이 되었는데 단순히 어떤 집안에서의 어떤 폴더가이스트 그런 걸 넘어서 토비라는 어떤 악령이라고 해야 되죠. 그것에 대한 기원을 계속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마녀 집회나 시간 여행의 소재까지 도입을 하면서 좀 복잡하고 독자적인 세계관을 좀 구축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이렇게 호평을 많이 받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3편까지는 굉장히 재밌게 극장에서 제가 다 봤었거든요. 그런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렌 펠리 감독이 이제 소니 HDR-FX1이라는 HD 캠코더 한 대만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거친 화질을 피하면서도 관객들이 이것은 어떤 내 이웃이 찍은 홈 비디오다라고 느낄 정도로 어떤 파운드 푸티지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최적의 화질을 구현해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조명 역시 이제 영화용 조명이 아니라 실제 집안의 형광등과 스탠드 불빛 등 영화적인 조명보다는 이제 실제적인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현실감을 좀 살렸던 작품입니다. 파라노멀 액티비티가 2010년대 헐리우드 극장가에 초저예산 호러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었죠. 극장 안에서 영화를 보면서 기겁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관객들의 리액션 모습도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서 많이 이제 홍보 마케팅 영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영화의 마케팅의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모습이 될 정도로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바이럴 마케팅의 정점, 이 영화에서 보여준 정점으로 또 평가받고 있죠.
첫 번째로 이렇게 소개해드린 영화는 파라노멀 액티비티인데요.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 처음 이 영화를 친구들과 극장에서 함께 이제 보면서 아마 심야 영화로 봤었는데, 저희 친구들 5명이서 극장 전체를 이제 빌려서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허구적이라고 들 수 있는 그런 스토리와 어떤 내용이지만, 5명이 극장 안에서 이제 영화를 보다 보니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고요. 이러한 장르를 여태까지 많이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처음 접했던 어떤 서양 호러였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떤 동양의 호러 영화를 많이 봤었던 것 같고, 어렸을 때는. 사실 이런 장르는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아주 깊게 박힌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 파운드 푸티지 장르를 처음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무섭게 처음에 다가올 수 있어서 많이 이런 장르를 보신 분들은 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처음 보신 분들은 굉장히 공포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보다 무서운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영화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오래된 영화이지만 집에서 혼자 보시면서 불을 꼭 끄고 이어폰을 끼고서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은 반드시 어떤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파라노멀 액티비티를 기점으로 또 많은 비슷한 유형 영화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의 파라노멀 액티비티의 어떤 연출과 스토리 그런 방식들이 추후에 나오는 영화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점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영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파운드 푸티지 하면 떠오르는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라노멀 액티비티에 대해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영화를 보시고 꼭 재밌게 보셨다는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다음 컨텐츠 재밌는 영화를 추천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영화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